안녕하세요. 여기는 심야낭독회 별밤 산책. 저는 여러분의 별밤 산책지기 임예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의미 있게 잘 보내셨을까요? 매일매일 더 발전하고 나아지는 여러분이 되시길 응원합니다. 그럼 시청자 사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충남 태안군에서 이미란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만 나이로 딱 40이 된 가정주부입니다. 나름 열심히 산 것 같은데 돌아보니 이때까지 뭘 하고 살았는지 모르겠고 40이면 좀 더 어른이 될 줄 알았는데 나이를 먹어도 별로 바뀌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제 삶에 변화를 좀 주고 싶은데 좋은 자극이 될 만한 책 있을까요? 네, 이미라님 사연 감사합니다. 변화를 꿈꾸시는군요. 변화의 시작은 현재의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책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바로 김승호의 40에 혼자 있는 주역 인문학입니다. 저자는 주역학자로 50년간 과학으로서의 주역을 연구해 주역과학이라는 새로운 개념과 체계를 정립했습니다. 이 주역과학으로 저자는 미국 물리학자들에게 주역을 강의하고 한국에서는 수많은 정치인과 기업인들에게 조언을 하고 있죠. 이 책이 한자로 되어 있어 어렵게 느껴지는 주역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저자가 주역 공부를 권하는 이유는 뭘까요? 답은 만물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뜻을 알면 깨달음에 이르게 되고 그 깨달음을 응용해 인생에 적용함으로써 삶이 변화되고 또 발전하게 된다는 거죠. 공자도 다산 정약용도 푹 빠져서 공부한 주역 속으로 같이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40에 혼자 읽는 주역 인문학. 세상은 음과 양으로 나뉜다. 주사위를 던진다고 해보자. 어떤 숫자가 나올까? 그것은 알 수 없다. 하지만 우리는 6개 숫자에게 평등한 기회가 주어져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따라서 어떤 숫자가 특별히 더 나올 이유가 없다. 그런데 주사위를 실제로 던지면 각 숫자가 정확히 평균 6분의 1로 나오지는 않는다. 여러 번 던질수록 점점 더 평균에 가깝게 된다. 이것을 대수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많이 던질수록 평균이 된다는 것이다. 이 법칙은 배우지 않아도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 자연의 법칙 제1호는 평등이다. 돈이 많은 사람이 던진다고 해서 주사위는 1이 더 많이 나오지 않는다. 중국 사람이 3을 좋아한다고 해서 3이 더 나오는 것도 아니다. 또한 한국 사람이 4를 싫어한다고 해서 4가 덜 나오지도 않는다. 주사위는 6개 숫자를 평등하게 보여준다. 이를 자연의 법칙이라고 해도 좋은데 이 법칙은 누가 만든 것이 아니다. 저절로 그렇게 되어 있을 뿐이다. 자연의 법칙 역시 평등하게 되어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이해함으로써 실제 나타나는 현상을 잘 설명할 수 있다. 그렇다면 누가 평등을 만든 것일까? 평등이란 그냥 내버려두면 저절로 생기는 것일 뿐이다. 누가 만들면 오히려 평등이 깨진다. 자연의 뿌리는 평등이다. 그러므로 큰 것이 있으면 작은 것이 있기 마련이고 뜨거운 것이 있으면 차가운 것이 있기 마련이다. 밝은 것이 있으면 어두운 것이 있고 여자가 있으면 남자가 있고 부자가 있으면 가난한 사람이 있는 법이다. 다시 말해 하나의 사물이 있으면 그 반대도 반드시 존재한다는 뜻이다. 그래야 평등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면 세상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좌측이 있다면 반드시 우측이 있다. 다시 말해 좌측이 있으려면 우측이 있어야 한다. 또한 우측이 있으려면
좌측이 있어야 한다. 좌우는 어떤 것이 먼저 생긴 것이 아니다. 우리가 무엇을 먼저 보느냐에 따라 순서는 있겠지만 그 반대는 반드시 있다. A가 있으면 A가 아닌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평등의 법칙은 자연의 제1법칙이므로 이것을 범주로 사용하면 더할 나위 없는 가장 훌륭한 범주가 된다. 세상에 어떤 것이 있을 때 그것에 반대가 없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범주를 사용하여 세상을 살펴보자.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왜냐? 태어나기 때문이다. 부자의 돈이 자손에게 상속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영원할 수는 없다. 언젠가는 그 돈이 없어지게 된다. 아무리 강한 국가도 언젠가는 멸망하게 된다. 세상은 평등의 법칙으로 이루어져 있기에 한쪽이 있으면 다른 쪽도 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이 법칙은 절대 범주다. 여기서 이 법칙을 좀 더 세련되게 표현해보자. 세상에는 양이 있으면 음이 있고 음이 있으면 양이 있다. 즉, 세상에는 음과 양이 있는 것이다. 어떤가? 이 법칙을 부정할 방법이 있는가? 양이 어떤 것을 의미하면 음은 그 반대를 뜻한다. 예컨대 기쁨이 양이라면 슬픔은 음이다. 밝은 것이 양이라면 어두운 것은 음이다. 있으면 양이고 없으면 음이다. 태어난 것이 양이라면 죽는 것은 음이다. 때리는 것이 양이라면 맞는 것은 음이다. 이렇게 계속하면 무한히 많은 사물을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것이 세상을 이해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이는 평등의 법칙으로 세상을 이해한다는 것과 같다. 이 법칙에 어긋나는 것은 절대로 찾을 수 없다. 여러분이 실제로 해보라. 이것이 있고 이것이 아닌 것이 있다는 법칙은 절대로 부정할 수 없다. 자, 이제 우리는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순수한 지혜를 얻었다. 바로 세상은 두 종류로 되어 있다는 지혜다. 우리는 또한 두 종류로 나눈 사물의 성질을 이야기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보자. 산이 있으면 연못도 있는데 어떤 것이 양인가? 산이 양이다. 밝은 것과 어두운 것 중에 밝은 것이 양이다. 물론 어두운 것은 음이다. 회사에서 사장과 직원 중 누가 양인가? 사장이 양이다. 가정에서는 남편이 양이고 부인이 음이다. 지도자는 양이고 따르는 사람은 음이다. 세상에 음양으로 구분할 수 없는 것이 존재하는가? 절대로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자연이 평등하게 존재한다는 법칙은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없앨 수도 없다. 평등의 법칙이 어떻게 생겼는지 설명할 필요가 없다. 그냥 저절로 있는 것이다. 이런 평등의 법칙을 구체화한 것이 음양의 법칙인데 이것은 실제 세상에서 사용하기 편리하다. 음양의 법칙은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법칙을 말한다. 이제 우리는 세상 최고의 법칙, 최상의 원리를 알게 되었다. 이를 활용해서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절대 지혜에 도달한다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만물이 물과 불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한다. 이것들은 서로 반대의 성질을 가진 것이니 동양의 음양과 비슷하다. 하지만 동양에서 말하는 음양은 물질이 아니다. 일종의 개념이다. 서양과 동양은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 서양이 물질을 중심으로 본다면 동양은 개념을 중심으로 본다. 이렇게 동양에서 세상을 형이상학적으로 바라보는 방식이 바로 음양 사상이다. 음양은 추상적 개념으로 물이니 불이니 하는 물질 개념과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 다만 물질을 대비 개념으로 사용하면 만물을 쉽게 구분할 수는 있다. 예컨대 남자는 불, 여자는 물이라는 식이다. 하지만 단순히 물질을 대비 개념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수많은 것들을 다 설명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오는 것과 가는 것을 구분할 때
어느 것에 물, 불을 대입할 것인가? 범주란 애매하면 안 된다. 단순하고 분명해야 모든 것을 적용할 수 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식은 안 된다는 뜻이다. 그래서 범주는 실제 물질에서 빌려오지 않는 개념 설정이 먼저 필요한 것이다. 물질은 오히려 이 개념을 빌어 설명하는 게 더욱 분명하다. 물과 불을 보자. 불은 활동적이고 위로 올라가며 뜨겁고 밝다. 여기에 깃들어 있는 성질은 무엇인가? 바로 양이다. 물은 내려가고 수동적이며 어둡고 고요하다. 이것이 바로 음의 성질인 것이다. 우리는 사물에 깃들어 있는 성질을 밝힘으로써 그 사물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다. 예컨대 사랑과 증오는 어떤가? 사랑은 건설적이다. 이에 비해 증오는 파괴적이다. 양과 음으로 파악하면 딱 맞아 떨어진다. 반면 사랑과 증오를 물과 불로 구분하려면 애매한 경우가 생긴다. 증오가 불타오른다. 사랑은 물처럼 부드럽게 감싸준다라는 말처럼 증오를 불로, 사랑을 물로 표현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음과 양으로 사랑과 증오를 표현하면 뜻이 분명해진다. 이렇듯 범주란 물질 이상의 개념이다. 음양을 가지고 인도 철학의 사대를 구분해보자. 이 지수와 풍 중에서 화와 풍은 양에 해당되고 지와 수는 음에 해당되는데 그 구분이 얼마나 적절한가? 음양은 모든 것을 남김없이 구분할 수 있는 절대 개념이다. 음양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있는지 살펴보라. 그런 사물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음양 개념은 중국에서 일찍이 출현했는데 오행이란 사상도 음양에서 출발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그 효용성은 앞에서 충분히 이야기했다. 음양의 범주는 완벽하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음양에서 출발한 오행 사상도 그토록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이다. 다만 여기서 생각해보면 음양이나 오행은 훌륭한 범주이기는 하나 구분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서 아쉽다. 음양이나 오행만으로 무한한 사물을 분석하다 보면 너무나 포괄적이어서 실용성이 크게 떨어진다. 그래서 범주의 세분화가 필요하다. 범주의 기준이 너무 많아도 불편하지만 너무 적으면 다양한 사물을 다루기에는 역부족이 된다. 그런데 이러한 사정은 옛 사람이 이미 깨닫고 있었다. 범주의 세분화, 이러한 과정은 필연적이었고 결과적으로 주역에 도달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제 세분화된 범주의 다른 이름, 주역의 바다로 들어가 보자. 만물의 원리가 모두 들어있는 지혜의 성역으로. 주역을 공부하는 과학자들. 주역은 5,000년이나 지난 고대의 학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역에 일종의 미신이라는 딱지를 붙이기도 한다. 하기야 근세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이론들이 오류로 밝혀졌기 때문에 그토록 오래된 학문이 합리적일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우리 인류는 얼마나 많은 오류를 범했던가. 콜럼버스가 항해하기 전까지는 지구가 둥근지조차 몰랐다. 불과 몇백 년 전의 일이다. 이 과학적 오류는 세계 최고 지성이라고 자부하던 교황청에서 의도적으로 자행하기도 했다. 지구는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우주의 중심이고 따라서 태양도 지구를 돌고 있는 위성에 불과하다는 논리였다. 이에 반대한 과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교리를 위반했다는 죄목으로 평생 연금을 당하기도 했다. 그러나 교황청의 사과는 갈릴레오가 죽고 난 400년 후에나 이루어졌다. 이후 과학은 교리로부터 자유로워져 마음 놓고 진리를 탐구할 수 있게 된다. 인류는 오류를 범하고 또한 그것을 바로잡으며 발전을 계속하고 있는 중이다. 오늘날에 와서도 종종 교리와 과학이 부딪히는 경우가 있지만 세월이 지나면
진리는 밝혀지게 마련이다. 주역은 어떤가? 오늘날 많은 과학자들이 주역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물리학자 닐스 보어는 노벨상을 받는 자리에 팔궤도의 복장을 입고 수상하여 주역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피력하기도 했다. 그가 노벨상 위원회에 자신이 주역을 사랑하여 수상식 자리에서 팔괘가 그려진 옷을 입고 싶다고 주문했는데 당시 위원회는 주역을 몰랐다. 그래서 부랴부랴 여러 곳으로 탐문하여 팔괘가 그려진 옷을 겨우 구할 수 있었다. 스톡홀름에서 중국 음식점을 경영하는 중국인에게 요청했던 것이다. 그 중국인은 자신이 알고 있던 상식에 따라 팔괘도를 그렸고 노벨상 위원회는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다. 그런데 닐스 보어가 입었던 옷의 팔괘도는 순서가 잘못된 것이었다. 하지만 다행히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서 수상식은 무사히 치러질 수 있었다. 보어는 수상식을 마친 후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옷을 다시 돌려주었는데 후에 그 중국인은 그가 입었던 옷 덕분에 큰 돈을 벌었다고 한다. 그런데 닐스 보어는 주역에서 무엇을 공부했던 것일까? 그가 공부한 것은 상복성 원리로 알려져 있는데 이 이론은 음양이 서로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라 부족한 것을 서로 도와주는 보완적 관계라는 것이다. 원자의 세계에는 파동과 입자, 그리고 서로 상충되는 많은 요소가 있지만 이들은 각각 상대를 도와줌으로써 세상을 존재케 한다는 이론이다. 주역은 음양의 상복성 원리를 다루는 학문이다. 보어는 이것에 주목했던 것이다. 주역과 관련해서 알버트 아인슈타인 이야기도 해보자. 원자의 구조를 보면 핵과 전자로 되어 있는데 핵은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고 그 주위를 도는 전자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다. 어째서 핵이 플러스고 전자가 마이너스일까? 핵이 마이너스고 전자가 플러스라고 해도 이상할 것이 없다. 아인슈타인은 이에 대해 명쾌한 결론을 내렸다. 그는 그것의 존재가 금지된 것이 아니니 존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즉,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핵이 마이너스고 그 주위를 도는 전자가 플러스인 원자도 있다는 것이다. 이 이론은 후에 폴 디락이라는 물리학자에 의해 구체적으로 입증되었고 지금은 그러한 원자에 반원자라는 이름이 붙었다. 이 세상에는 원자가 있으면 반원자도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양이 있으면 반드시 음도 있다는 자연 평등의 원리인 것이다. 아인슈타인은 주역을 통해 자연의 상대성을 충분히 깨닫고 있었다. 그가 주역을 만물의 에센스 중의 에센스라고 평가한 것도 그런 깊은 통찰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과학자들 중에 주역을 탐구한 사람은 적지 않다. 세계적 정신분석학자 칼 융은 그의 정신의학 세계를 탐구함에 있어 주역을 길잡이로 삼았으며 그가 만든 칼 융 주역 연구소는 오늘날 세계 최고의 주역 연구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융의 정신분석 이론은 주역의 가르침을 많이 수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주역을 연구하여 동시성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주역에 심취했던 또 다른 과학자로 고트프리트 라이프니츠를 빼놓을 수 없다. 그는 뉴턴에 필적할 만한 수학자로 이진법을 발명하여 오늘날 컴퓨터 문명에 기여한 1등 공신이다. 라이프니츠는 주역을 통해 이진법을 알아내 그것을 서양에 보급하면서 주역을 서양 과학세계에 등장시켰다. 그는 융과 더불어 서양의 주역을 보급시킨 대표적 과학자로 알려져 있다. 이들 외에도 많은 과학자들이 주역을 세상에 알리는 데 기여했다. 주역은 철학이 아닌 과학이다. 특히 주역은 시간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조만간 인류는 대규모 연구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과학자들에게 미래라는 시간은 매우 중요한 연구 과제다. 그런데 미래를 알아내는 방법으로
이미 많은 과학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처럼 주역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자연과학계에서 시간을 다루는 연구를 오래전부터 하고 있지만 주역이 본격적으로 도입된다면 시간 연구는 비로소 궤도에 오르게 될 것이다. 주역, 유럽에 전해지다. 1698년 중국에 파견되어 있던 필리포 그리말디 신부는 유럽의 라이프니츠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여기에는 주역의 64괴가 실려 있었다. 그리말드 신부는 청나라 강희대제의 서양 학문 스승이자 고문으로 중국 수학위원회 책임자였다. 그는 중국에서 발견한 주역에 깊게 감명을 받았다. 그가 당시 라이프니츠에게 편지를 보낸 것은 자신이 받은 강명에 대해 더 높은 지성인의 추인을 받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라이프니츠는 즉각 반응했다. 그는 주역의 괴상을 보자마자 그 속에 들어있는 심오한 원리를 파악하고 이진법을 발명해냈다. 주역은 양과 두 가지 기호체계로 되어 있는데 라이프니츠는 이것에서 1과 0을 사용하는 이진법 체계를 찾아낸 것이다. 이것은 후에 컴퓨터 체계에 도입되어 디지털 문명의 도화선에 불을 붙였다. 이진법은 컴퓨터의 체계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인체나 뇌, 신경망 등은 모두 이진법 체계를 사용하고 있다. 이진법은 가장 경제적인 표현으로 자연계는 경제적인 것을 제일 먼저 선택한다. 왜냐하면 진화란 경제적인 쪽으로 발전하기 때문이다. 라이프니츠가 주역을 공부하자 전 세계의 지성이 함께 공부하려 한 것은 당연한 기결이 아닐 수 없다. 후에 교황청의 명령으로 그리말디 신부와 함께 파견되었던 조아신 부베 신부가 본격적으로 주역 연구에 몰두했다. 부베 신부는 라이프니츠와 무수히 많은 편지를 주고받으며 주역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것은 라이프니츠의 성장에도 크게 기여했다. 많은 사람들이 라이프니츠가 세계 제일의 지성으로 발돋움하게 만든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이 주역 연구였을 것으로 예상한다. 현대에 와서 많은 과학자들이 주역을 통해 최고의 학자로 급부상한 것을 보면 그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주역의 원리는 우주 최고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접한 과학자들이 크게 발전하게 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최고 지성이 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주역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부베 신부는 주역에 몰두한 나머지 아예 신부직을 사임했다. 교황으로부터 면직을 허락받은 부베는 평생 주역 연구에 뛰어들었다. 그가 주역의 원리를 얼마만큼 깨달았는지 밝혀진 바는 없다. 하지만 부베가 신부직까지 벗어던지고 주역에 몰두한 것만 봐도 그에게 주역이 얼마만큼 큰 가치가 있었는지 알 수 있다. 융은 서양에 처음으로 번역된 리하르트 빌헬름의 주역책에 장문의 서문을 써서 주역에 대한 자신의 감동을 드러내기도 했다. 주역 이론에 정통했던 융은 10만 가지의 꿈을 분석하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정신의 최고 유형이 괴상임을 깨달았다. 우리 정신은 주역의 구조를 바탕으로 분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오래된 동창생의 얼굴을 기억해내는 것은 바로 주역의 패턴 인식과 같다. 갓난아이가 부모의 얼굴을 기억하는 것도 같은 원리다. 융은 주역을 통해 원형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냈는데 이 원형이 주역에서 괴상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주역이 서양에 전해지자 이제 더 이상 주역은 중국의 전유물이 아니게 되었다. 주역은 닐스 보어, 알버트 아인슈타인, 칼 융, 고트프리트 라이프니츠, 유가와 히데키, 존슨 얀, 헤르만 헤세, 요한 괴테, 옥타비오 파스 등 전 세계 지성인들이 공부하게 된 것이다. 주역은
오늘날에 와서는 중국의 고대 학문으로서가 아니라 자연계를 연구하는 최고의 지침서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주역을 모르면 세상을 모른다. 부배 신부의 첫 깨달음이 바로 이것이었다. 융이나 아인슈타인, 보어 등도 주역을 알고자 했던 이유가 바로 세상의 지혜를 찾고자 함이었던 것이다. 나도 50년 전쯤에 주역을 접했는데 당시 자연과학을 공부했던 나는 주역을 보자마자 여기에 최고의 진리가 있구나 하고 느꼈다. 그것은 이미 그 자체로 최상의 과학이었던 것이다. 주역은 오늘날에 와서 가장 각광받는 과학으로 알려져 있다. 주역을 동양의 미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편견일 뿐이다. 지금은 주역이란 무엇인지를 파헤치고 공부할 때다. 신비란 영원히 바라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 신비할수록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내야 하지 않겠는가. 공자는 주역을 발견하고 몹시 기뻐했다고 전해진다. 비로소 평생을 몰두할 학문을 발견했기 때문이었다. 주역이 세상에 온전하게 남아있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큰 축복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역시 평생 몰두할 학문이 여기 있으니 말이다. 만물의 뜻을 규명하는 학문. 이제 우리는 비로소 질문다운 질문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주역이란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공부하기 위해 이 책을 읽고 있다. 주역을 왜 공부해야 하는지는 이미 이야기했다. 주역이 세상의 지혜를 품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남은 일은 주역의 핵심에 접근하는 것이다. 주역이란 무엇인가? 주역은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만물의 뜻을 규명하는 학문이다. 그리고 만물이 시공간 속에서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밝히는 학문이다. 먼저 만물의 뜻이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자. 뱃속에 암덩어리가 있다고 하자. 이것은 죽음의 징후다. 인체 입장에서 볼 때 암이란 그저 몸에 붙어있는 혹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 볼 때 이것은 사악한 마귀와도 같은 죽음의 사자다. 누가 꽃 한 송이를 선물로 주었다고 하자. 이것은 무슨 뜻인가? 준 사람이 남자라면 이는 구애의 행동으로 볼 수 있다. 예술가가 꽃을 받았다면 이는 존경을 표하는 태도일 것이다. 좋은 뜻이다. 바닷가를 거닐다가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봤다면 이는 희망의 뜻이다. 새가 집으로 날아 들어왔다면 이는 생명력이 안으로 들어왔다는 뜻이 된다. 절벽 가까이 어린아이가 놀고 있다면 이는 위험하다는 뜻이다. 악수를 정하는 것은 교류하자는 의미다. 국경에서 군사적 특이 행동이 있으면 침범을 경계해야 하는 것이다. 공연히 눈치를 보면 이는 속이는 게 있는 것이다. 머리를 쥐어짜고 있으면 골치 아픈 일이 있는 것이다. 길을 걸어가는데 하늘에서 꽃잎이 떨어져 머리 위에 앉는다면 이는 하늘이 축복해 준 게 아닌가 하고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여자에게 쩔쩔매며 친절을 베푸는 것은 그 여자를 사랑합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심하게 소리를 내면 이는 화가 난 것이다. 말하면서 눈을 심하게 움직이면 이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세상사는 의미로 가득 차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그냥 흘려보낼 뿐이지만 눈여겨보고 뜻을 찾아내려고 하면 많은 것이 보이는 법이다. 사회라는 것은 뜻이 교차하는 무대다. 사실 넓게 보면 대자연계는 뜻의 공연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의 행동에도 뜻이 가득 차 있다. 지그문트 프로이드는
인간 행동에 담긴 뜻을 분석함으로써 정신병을 치료했고, 칼 융 역시 인간 행동 속의 원형을 찾아냈다. 훌륭한 의사는 환자의 태도를 보고 즉각 병을 알아내기도 한다. 제갈공명은 산 위에서 적진을 바라보고 약점을 찾아낸다. 무술의 고수는 적이 움직이기 전에 그 상태를 살펴 어디로 공격할지를 안다. 이소룡은 적이 움직이기 전에 어디로 공격해 올지 미리 알고 있었다고 한다. 뜻이란 사람이 그것을 보면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다. 노련한 형사는 살인 현장을 보고 지나간 정황을 알아낸다. 경제 전문가는 회사의 상태를 점검하며 미래를 전망할 수 있다. 세상은 뜻에 의해 미래가 결정되는 법이다. 과학자 뉴턴은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고 대자연의 법칙인 만유인력을 발견했다. 이 모든 것이 뜻을 읽은 데서 비롯된다. 뜻이란 글을 읽듯이 알아낼 수 있다. 물론 그 방법은 훈련해야 한다. 하지만 존재하는 모든 사물은 뜻을 함유하고 있기에 그 자체가 이미 좋은 정보다. 우리는 그저 잘 살피고 생각하면 된다. 예를 들어 철학자들은 모든 인간이 죽는다고 주장한다. 그들이 생물체의 보편적 법칙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다. 사람이 안다는 건 뜻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유능한 엄마는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 마음을 순식간에 알아낸다. 예민한 여자는 남자가 무슨 마음으로 다가오는지를 쉽게 간파한다. 이 모든 것이 바로 그 뜻을 알기에 가능하다. 하지만 세상에는 뜻 없이 살고 뜻 모르고 사는 사람이 허다하다. 사람이 책을 읽으며 공부를 하는 것은 뜻을 알고자 함이다.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은 미국 사람과 대화할 때 그 뜻을 알고자 함이 아닌가. 축구 감독은 선수들이 뛰는 것을 보고 지시를 내리는데 선수들의 움직임에 모종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쉽게 지시할 수 있다. 의사도 몸을 이리저리 살펴본 뒤 증세의 뜻을 알고 처방을 내린다. 우주는 생겨날 때부터 이미 뜻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리고 그 뜻 때문에 자연 현상이 있는 것이다. 인생도 뜻이 있다. 특히 인간은 다른 생물처럼 막연히 살아가는 게 아니라 가치 있는 일을 위해 움직인다. 삶이란 총체적으로 무슨 뜻이 있는가? 이는 철학적 질문이다. 그 사람의 건강은 어떠한가? 이는 의학적 질문이다. 그 사람은 얼마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가? 이는 경제적 형편을 묻고 있는 것이다. 여기 한 사람이 있다. 그는 이미 많은 뜻을 가지고 있다. 자식이 있다면 아버지라는 뜻이다. 직장에서 부장의 직책을 가지고 있다면 그가 부장이란 뜻이다. 돈이 많다면 부자라는 뜻이다. 나이가 많으면 늙은이가 되고 잘생겼으면 미남이라고 한다. 한 사람이 많은 뜻을 가지고 있는 법이다. 공자라는 존재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그는 성인이다. 보통 사람이 우리와는 완연히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어떠한가? 우리 자신은 하늘 안에 살고만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그냥 보통 사람이라고. 그래서 먹고 자고 본능 따라 사는 게 전부라고.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는 살면서 계속 자신의 뜻을 높여 나가야 한다. 즉, 큰 뜻을 많이 갖춰 나가야 하는 것이다. 가수는 노래를 잘하기 때문에 팬들이 모인다. 아인슈타인은 인류 최고의 과학자였다. 모차르트는 위대한 음악가다.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란 말인가?
제갈공명은 최상의 병법가로서 당시 세계를 휘저었다. 어떤 재벌은 많은 돈을 사회를 위해 선뜻 내놓는다. 안중근 의사는 대한민국을 침범한 일본에게 일침을 가해 민족 정신을 드높였다. 사기를 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 하늘이 볼 때 악인이다. 돈은 많은데 인격이 없는 사람은 존재의 가치가 아주 작을 것이다. 용감한 사람은 정의의 편에 서서 싸울 수 있다.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사람이나 저만 잘났다고 뽐내는 사람은 아직 인생의 뜻을 모르는 것이다.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가? 소크라테스보다 잘났나? 나폴레옹처럼 위대한가? 공자와 비교하면 어떠한가? 자신이 이 세상에서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잘 살펴봐야 한다. 행복한 사람이라고 산속의 다람쥐도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 행복이란 스스로의 문제이지 객관적인 문제가 아니다. 뜻이란 객관적이어야 하는 것이다. 미친 사람이 저 스스로만 아는 내용으로 떠들어댈 때 이를 가지고 뜻이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말과 행동에 객관성이 심히 결여되어 있다면 그가 바로 미친 것이다. 하지만 뜻이 아예 없는 자는 미친 사람보다 더 못난 사람이다. 우리 자신은 어떠한가? 우리 삶이 객관적으로 그럴듯한 뜻을 함유하고 있는가? 우리는 누구나 미래를 기다리며 사는데 그것에 무슨 뜻이 있는가? 부자가 되고 싶다고 그 다음에 무엇이 오는가?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했던 것은 자신의 뜻을 알라는 의미다. 상황 파악이 잘 안 되는 이들이 있는데 이는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뜻을 모르는 사람으로 사회생활에 지장이 많다. 이런 사람은 승진도 잘 안 된다. 사람은 모름지기 알아야 한다. 자기 자신부터 시작하여 이웃, 나아가 세상 사람, 더 나아가 우주가 뭔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다. 세상에 가득 찬 것이 뜻이니 이것을 알아야 진정한 의미로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호랑이는 남의 몸을 먹고 살면서 늘 행복해한다. 호랑이는 힘세고 재빠르고 날카롭고 무늬가 아름답다. 그래서 호랑이 값은 아주 비싸다. 우리 인간의 가치는 얼마인가? 호랑이보다는 값이 더 나가야 하지 않을까? 이것은 만물의 뜻을 알아야 가능할 것이다. 뜻을 모르는 자는 목표를 내세워봐야 객관적으로 큰 뜻을 이룰 수 없는 법이다. 여기서 다시 한번 묻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주역을 공부해야 하는가? 만물의 뜻을 알고자 합니다. 인생의 뜻을 알아야 인생을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주역이란 무엇인가? 만물의 뜻을 규명하는 학문이다. 그런데 만물의 뜻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만물은 때와 장소에 따라 변해간다. 주역은 바로 이 변화를 알려주는 것이다. 공자는 만물의 뜻을 알고자 오랜 세월을 노력했다. 그러다가 주역을 발견하여 크게 기뻐했다. 주역에 바로 만물의 뜻을 규명하는 원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그리하여 공자는 평생을 주역에 매달리며 수명이 짧음을 한탄했던 것이다. 인간이 주역을 공부하면 크게 발전하게 된다. 만물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주역 공부이니 당연히 발전하지 않겠는가. 우리는 만물의 뜻을 공부해 커다란 뜻을 갖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인생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주역이 만물의 뜻을 밝히는 학문이란 것은 이미 이야기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뜻은 무엇인가? 주역으로 인생의 뜻을 알 수 있을까? 먼저 뜻이란 무엇인지를 살펴보자.
누가 대문 앞에 닭피를 담은 봉지를 놔두고 갔다고 하자. 이는 무슨 뜻인가? 일단 좋은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우연히 갖다 놓았다. 이것은 아닐 것이다. 닭피는 딱히 용도가 없는 혐오스러운 물건이므로 그런 것을 문 앞에 갖다 놓았다면 모종의 뜻이 있을 것이다. 꽃을 갖다 놓았다면 이는 무슨 뜻일까? 좋은 뜻일 것이다. 우연은 아닐 테고 무엇인가 좋은 마음을 표현하려 했을 것이다. 그 집에 젊은 여자가 살고 있다면 그녀에게 사랑을 표현했다고 가정할 수도 있다. 칼을 갖다 놓았다면 이는 위협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세상은 뜻으로 가득 차 있다. 뜻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고양이에게는 꽃을 갖다 놓았든 칼을 갖다 놓았든 의미가 없을 것이다. 벌판에 꽃이 가득 피어 있는 것이 호랑이에게 무슨 뜻이 있겠는가? 인간이라면 아름답다고 말할 것이다. 물론 짐승에게도 뜻이 있다. 토끼가 놀고 있다면 호랑이에게는 먹이로 보일 것이다. 먹이라는 것이 호랑이가 보는 뜻이다. 하지만 우리는 토끼가 놀고 있는 것을 보고 평화롭다고 생각할 수 있다. 같은 사물이라도 보는 존재에 따라 뜻이 다른 법이다. 뜻은 짐승이나 물고기에게도 존재한다. 우리는 일단 인간만이 볼 수 있는 뜻을 논하기로 하자. 인생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일단 한 사람을 가정하고 그 뜻부터 살펴보자. 여기 한 사람이 있다. 그가 예의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자. 그러면 우리는 그가 예의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 호랑이는 어떤 사람이 무례하다는 것을 모른다. 호랑이 자신에게 예의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들 중에는 예의가 없거나 적은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이 교양이 없다면 우리는 이를 알아차린다. 교양이 없다는 자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그 사람을 보면서 그 뜻을 간파할 수 있다. 볼품없이 생긴 사람이 대통령이라면 그에게는 겉보기보다는 내면에 더 큰 뜻이 존재하고 있다는 의미다. 저자는 돈을 많이 모은다고 우리 존재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뜻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시겠어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밤, 별밤 되세요.